어떤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인생을 뒤흔들 비밀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남편을 믿고 가정을 지키며 아이를 키우는 하루하루가 전부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단 한 통의 문자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영혼의 속삭임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절대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엌으로 스며들어 오는 그 순간 혜진은 나은이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쌀밥에서 올라오는 김이 부엌 천장에 맺히고 된장찌개의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혜진의 시선은 지훈이 항상 앉던 빈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커피 향기가 평소보다 더 쓰게 느껴졌다. 어쩌면 혜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세상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훈은 또 다시 소위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비웠다. 삼성전자 기술개발부서에서 일하는 그는 최근 몇 달간 점점 더 많은 출장을 다니고 있었다. 처음에는 대구, 부산 같은 국내 도시였다가 점차 중국, 일본으로 확대되었고 이제는 한 달에 보름 이상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엄마 아빠는 오늘 언제 와요? 사과 모양 식판에 김치를 놓으며 나은이가 물었다.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곧 올 거야. 아빠가 중요한 회의가 있대. 이번 주말에는 우리랑 놀아준다고 약속했잖아. 나은이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밥을 집어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진한 믿음이 혜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식탁을 정리하고 나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일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강남역 근처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혜진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가을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잔잔히 울려 퍼졌다.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팀장님의 카카오톡 메시지겠거니 생각하며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것은 모르는 번호였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당신은 정말 그가 출장 중이라고 믿나요? 혜진의 손가락이 휴대폰 위에서 굳어버렸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잘못 온 메시지일까? 누군가의 장난일까? 혹은 지훈에 대한 소문이 회사에 퍼진 것일까? 그녀는 메시지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의심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았다. 점심시간, 비가 그치자 혜진은 우산 없이 거리로 나섰다.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지훈의 셔츠에서 맡았던 낯선 향수 냄새, 평소와 다른 귀가 시간, 갑자기 삭제된 통화 기록들, 그리고 지난주 세탁물 사이에서 발견한 영수증, 강남이 아닌 마포구의 어떤 호텔 영수증, 그건 회의실을 빌린 거라고 했지. 혜진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설명도 의심스러워졌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은 정말 그가 출장 중이라고 믿나요?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나은이를 데려와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 혜진은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다. 지훈의 신발이 현관에 있었다. 그는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것일까? 지훈아.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지훈의 서류 가방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집안은 고요했다. 아빠! 나은이가 기쁘게 외치며 아빠의 방으로 달려갔다. 혜진은 천천히 따라갔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여행 가방은 아직 열지도 않은 채 옆에 놓여 있었다. 나은이가 지훈의 얼굴에 뽀뽀하려 하자 그가 눈을 떴다. 잠에서 깬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혜진과 나은이를 바라보았다. 일찍 왔네. 그가 말했다. 회의가 취소되어서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밥 먹었어? 뭐 해줄까? 그날 밤 나은이를 재우고 난 후 혜진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같은 번호였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더 길었다. 그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절대 집에 돌아가서 자지 않아요. 그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나요? 혜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지훈이 나오기 전에 그녀는 급히 휴대폰을 집어 메시지를 지웠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그녀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 버렸다. 침실의 어둠 속에서 지훈이 옆에서 숨소리를 내며 자는 동안 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남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출근길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카페에 줄 서 있는 직장인들, 그리고 그 속에서 혜진은 마치 유령처럼 존재했다. 어제 밤의 메시지는 그녀의 내면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지훈은 그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오늘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 늦을 수도 있어. 그의 말에 혜진은 그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라면 화이팅이라고 응원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조사해봐야겠어. 혜진은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속삭였다. 평소에 차분하고 이성적인 혜진이라면 상상도 못할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마음은 의심이라는 독에 물들어 있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동료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회사를 빠져나왔다. 지훈이 최근에 돌아왔다던 출장지 근처의 호텔로 향했다. 죄송합니다만 지난주에 체크아웃한 손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프론트 데스크에서 혜진이 물었다. 손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실망한 혜진은 로비에 앉아 다음 행동을 고민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호텔 옆 약국으로 향했다. 지훈의 서류 가방에서 본 영수증, 바로 그 약국이었다. 약국에 들어선 혜진은 영수증을 내밀었다. 지난주 제 남편이 여기서 뭘 샀는지 기억나시나요? 영수증만 있고 약사는 영수증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기억나요. 특별한 주문이었거든요. 신생아용 분유와 기저귀, 그리고 항생제 처방전을 가져오셨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내린 처방이었죠. 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기저귀? 분유? 나은이는 이미 6살이었다. 혹시 그분이 누구와 함께 왔었나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 오셨어요. 하지만 통화하시면서 곧 가겠다고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던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는 길, 혜진의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다. 병원 소아과에 도착한 그녀는 간호사에게 지훈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남자분, 최근에 오셨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간호사는 잠시 사진을 보더니 반색했다. 아, 네. 지난주에 아기와 함께 오셨어요. 폐렴 증상이 있어서 항생제를 처방받으셨죠. 아기 어머님은 안 오셨던 것 같아요. 혜진은 병원을 나와 인적 드문 계단에 앉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지훈에게 다른 아이가 있다는 것인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감정을 숨기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나은이가 학원에서 돌아오자 평소보다 더 꼭 안아주었다. 엄마 사랑해, 나은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그 말이 혜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저녁, 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오늘은 일찍 왔네, 혜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응, 일이 잘 풀려서. 지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혜진은 지훈을 관찰했다. 그의 넥타이 매듭이 느슨했고 셔츠 소매에는 작은 얼룩이 보였다. 아기 침이나 우유 자국 같았다. 샤워하고 올게, 지훈이 말했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혜진은 용기를 내서 그의 서류 가방을 열었다. 계약서, 펜, 명함,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은색 키링이 들어있었다. 키링에는 S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S? 누구의 이니셜일까? 혜진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샤워를 마친 지훈이 나왔을 때 혜진은 이미 가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척하고 있었다. 뭐 해? 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그냥 내일 나은이 소풍 도시락 준비하는 거야. 혜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평소와 같이 테이블에 앉았다. 나은이는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다. 지우는 웃으며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게 다 거짓말인 걸까? 우리 가족의 행복이? 식사 후 지훈이 나은이를 목욕시키는 동안 혜진은 그들의 결혼 사진첩을 펼쳐보았다. 행복했던 순간들, 첫 데이트, 청담동에서의 프로포즈, 제주도 신혼여행. 그 모든 순간이 진실이었던가? 무슨 생각해? 나은이를 재우고 돌아온 지훈이 물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모든 것을 물어볼까 하지만 아직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아니 그냥 내일 회사 프로젝트 생각하고 있었어. 그날 밤 혜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S라는 글자가 계속 맴돌았다. 새벽녘에 결심한 혜진은 지훈이 출근한 후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흐릿하게 빛나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어쩌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에 떨었다. 가을비가 내리는 서울의 아침, 혜진은 조용히 명함을 꺼내 들었다. 김도현 사설 탐정, 20년의 경험 100% 비밀 보장.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변호사 친구가 추천해준 명함이었다. 혜진은 결코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네, 김도현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담담하고 차분했다. 제 남편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약속 장소인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혜진은 김도현 탐정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낯선 메시지들, 약국 영수증, S라는 글자가 새겨진 키링까지. 3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김도현이 말했다. 비용은 상관없어요. 그냥 진실만 알려주세요. 사흘 후 김도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정보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카페. 김도현은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주소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사진들은 모두 지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가 있는 곳은 혜진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 단지. 남편분은 마포구에 다른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도현의 말이 혜진의 귀에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혼자 살고 있나요? 혜진이 간신히 물었다. 김도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사진 한 장을 더 내밀었다. 지훈이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여성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다. 이름은 박수아, 29세, 아기는 약 6개월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혜진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손으로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확실한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네, 그리고 임대 계약서상에는 박수아가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주소를 알려주세요. 김도현은 주저했다. 지금 상태로는 직접 가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제발요. 그날 오후 혜진은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다. 가을 비는 그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아파트 정문 맞은편 카페에 앉아 그녀는 팔동을 바라보았다. 3시간이 지났다. 저녁이 되자 아파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 손에는 쇼핑백을, 다른 한 팔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김도현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가 있었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지훈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그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기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그들이 아파트로 들어가고 난 후에도 혜진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가을밤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조차 그녀의 가슴 속 얼음장 같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혜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였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김도현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박수아와 당신 남편은 약 3년 전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 그들은 2년 전에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년 전, 혜진은 그때 나은이의 유치원 입학을 준비하느라 바빴었다. 지우는 자주 출장을 갔고 그녀는 그를 믿고 기다렸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집에 도착한 혜진은 나은이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재우고 막 떠나려던 참이었다. 많이 늦으셨네요. 지훈 씨는 아직 안 오셨어요. 물론이다. 그는 지금 다른 집에 있을 테니까. 베이비시터가 떠난 후 혜진은 나은이의 방에 들어가 딸의 자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은이의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엄마가 지켜줄게. 혜진이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침실로 돌아온 혜진은 침대에 앉아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받지 않았다. 당연했다. 혜진은 자신의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다. 백금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심플한 디자인. 지훈이 청담동 주얼리 숍에서 고른 것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담겨있던 사랑이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을까? 침대 위에 누운 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내내 그의 첫 번째 여자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정말 두 번째 여자였던 걸까? 밤새 잠들지 못한 혜진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커다란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박수아가 누군지 알아내야 해.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서울 거리를 따스하게 비추는 오후, 혜진은 다시 김도현 탐정을 만났다. 이번에는 강남의 번화가가 아닌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였다. 근처에서는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연인들이 자전거를 타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혜진의 상황과 너무 대조적이어서 더욱 가슴 아팠다. 박수아에 대한 정보입니다. 김도현이 태블릿을 건네주었다. 생각보다 복잡한 배경을 가진 여성입니다. 화면에는 박수아의 사진과 함께 간략한 프로필이 정리되어 있었다. 1994년생 전라남도 출신,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고등학교 중퇴 후 서울로 올라와 여러 일을 전전했다는 내용이었다. 고아원이요? 혜진이 놀라서 물었다. 네. 수아 씨는 5살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목포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7살에 가출해서 서울로 올라왔고요. 혜진은 잠시 묵묵히 정보를 읽었다. 박수아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호스티스 일, 그리고 카페 직원으로 일하다가 3년 전 지훈을 만났다는 기록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도현이 계속해서 말했다. 3년 전부터 수아 씨의 생활 패턴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갑자기 강남에 위치한 고급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고 명품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수준의 변화를 뒷받침할 만한 직업적 변화는 없었어요. 지훈이 그녀를 지원했다는 건가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수아 씨의 과거 기록 중 일부가 마치 누군가에 의해 깨끗하게 정리된 듯한 인상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요. 혜진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무슨 뜻이죠? 보통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흔적이 많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채무 기록이라든지 법적 분쟁이라든지. 하지만 수아 씨의 기록은 너무 깨끗해요.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과거를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훈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혹시 수아 씨가 사는 아파트 누구 명의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지훈과 박수아 공동 명의입니다. 하지만 구매 자금은 전액 김지훈 씨의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진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지훈은 왜 그렇게 박수아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 단순한 불륜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지훈은 평소와 같이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조금 지쳐 보였지만 나은이에게는 여전히 다정한 아빠였다.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혜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 차가웠다. 지훈은 잠시 혜진을 쳐다보더니 말했다. 괜찮았어. 좀 바빴지만. 그의 눈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보였다. 바쁜 일이 뭔데? 혜진이 다시 물었다. 그냥
새 프로젝트 때문에 왜 갑자기? 아니, 궁금해서. 식사 후 지훈은 머리가 아프다며 일찍 침실로 들어갔다. 혜진은 나은이를 재우고 난 후 조용히 지훈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암호가 바뀌어 있었다. 예전에는 나은이의 생일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결심했다. 박수아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직접 찾아가면 지훈에게 들킬 위험이 있었다. 회사에 병가를 내고 혜진은 마포구의 그 아파트 근처 카페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어제 김도현에게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박수아는 매일 오전 10시경 아기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한다고 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10시 5분 박수아가 유모차를 밀며 아파트에서 나왔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생각보다 더 어려 보였다. 맑은 피부에 긴 생머리, 그리고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눈빛. 혜진은 심호흡을 하고 그녀를 따라 공원으로 향했다. 어떻게 접근할지 계획은 없었다. 그저 직감에 따라 행동하기로 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박수아는 유모차에서 아기를 꺼내 무릎에 앉혔다. 아기는 약 6개월쯤 된 남자아이였다. 지훈을 닮은 눈매가 혜진의 가슴을 찔렀다. 안녕하세요. 혜진이 천천히 다가가 인사했다. 아기가 정말 귀엽네요. 박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몇 개월이에요? 7개월이요. 이제 막 앉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다. 혹시 이 근처 사세요? 네, 저기 아파트요. 박수아가 손으로 가리켰다. 저도 이사 올 생각이라서요. 이 동네 어때요? 애 키우기 좋나요? 대화는 의외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박수아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눈을 빛내며 열심히 말했다. 혜진은 그녀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어딘가 상처받기 쉬운, 보호받고 싶어하는 여린 영혼 같았다. 남편분은 어떤 일 하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수아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회사원이에요. 기술 개발 쪽. 아, 제 남편도 그쪽 일해요. 혹시 삼성전자 아니요. 박수아가 빠르게 말을 잘랐다. 다른 회사예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혜진은 박수아가 지훈에 대해 말할 때마다 약간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듯했다. 저희 남편은 출장이 많아서 힘들어요. 혜진이 의도적으로 말을 꺼냈다. 그 순간 박수아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지훈이는 제 남편도 바빠요. 하지만 항상 약속은 지켜요. 그가 약속한 것 중 어긴 적은 없어요. 지훈이요. 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박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우리 남편이요. 침묵이 이어졌다. 혜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저는 김혜진이에요. 김지훈의 아내죠. 박수아의 눈이 커졌다. 공포, 충격, 그리고 이상하게도 혼란이 그녀의 눈에 가득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 말로는 당신은 돌아가셨다고. 혜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뭐라고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의 첫 번째 부인은 나은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박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지훈은 그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박수아는 그것을 믿고 있었다. 난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은이는 내 딸이에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희생자였다. 둘 다 지훈에게 속았다. 공원의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유모차 속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현실은 계속되고 있었다. 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았다. 박수아와의 만남은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지훈은 단순히 그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다. 자살이라니. 혜진은 중얼거렸다.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인가. 그리고 박수아는 그것을 믿었다. 자신의 전 부인이 자살했다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 그녀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였다. 집에 도착한 혜진은 지훈과 직접 대면하기 전에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동생 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혜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다. 혜수야, 지훈이가 다른 여자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혜수의 놀란 목소리. 뭐라고? 어떻게 알게 된 거야? 혜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의심스러운 메시지부터 사설 탐정 고용 그리고 박수아와의 만남까지. 혜수는 침묵 속에서 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언니, 사실 말해야 할 것 같아. 혜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뭐? 몇 년 전 지훈 오빠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어. 언니 모르게. 혜진의 눈이 커졌다. 무슨 돈? 결혼 자금이었어. 지훈 오빠가 말하길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혼 자금을 주지 않았다고 했어. 아버지가 5천만 원을 빌려줬어. 혜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의 부모님은 항상 그들의 결혼을 축복했다고 알고 있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지훈 오빠가 부탁했어. 언니가 자존심 상할까봐 비밀로 해달라고. 그리고 얼마 후에 갚았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 혜진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지훈은 그들의 결혼 초부터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다. 혜수야, 아버지에게 지훈과 관련된 서류 같은 거 있는지 물어봐 줄 수 있어? 다음 날 혜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찾은 서류 봉투를 들고 혜진의 집을 찾았다. 나은이는 학원에 있었고 지훈은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이거밖에 없었어. 혜수가 낡은 봉투를 건넸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차용증과 함께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계약서였다. 이게 뭐지? 혜진이 의아해하며 서류를 펼쳤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차용증이 아니었다. 지훈과 아버지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계약이었다. 지훈은 돈을 빌리는 대신 미래에 태어날 아이의 양육권에 관한 특별한 조항에 서명했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혜수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혜진은 말없이 서류를 계속 읽었다. 계약서에는 지훈이 박수아의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여 혜진의 아버지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있었다. 아버지가 박수아를 알아? 혜진이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다. 혜수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다. 이해가 안 돼. 아버지가 왜 이런 계약을...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아버지에게 전화해 봐야겠어. 혜진이 말했다. 그러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일본 출장 중이었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그날 밤 혜진은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 박수아, 그리고 아버지.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다시 김도현 탐정에게 연락했다. 박수아의 가족 배경을 더 깊이 조사해 주세요. 특히 제 아버지와의 연결점이 있는지. 이틀 후 김도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혜진 씨,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으신가요? 한강공원 벤치에서 김도현은 새로운 서류를 건넸다. 박수아 씨의 출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혜진은 서류를 주의 깊게 읽었다. 박수아의 친부모는 불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5살 때 고아원에 맡겨지기 전까지 그녀를 키운 양부모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양부모의 이름 중 양부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박종우, 이 사람이... 네, 조사해보니 김혜진 씨 아버님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요. 혜진의 머릿속에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매년 추석에 누군가의 묘를 찾아가던 모습, 오랜 친구라고만 말했던 그 사람이 박종우였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도현이 말을 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혜진은 숨을 멈췄다. 유전자 검사요? 네. 박수아 씨의 머리카락과 지훈 씨의 것을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박수아와 지훈 씨의 아이, 그 아이에 대한 검사도 했고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게 무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훈은 수아의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훈은 나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도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혜진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은이는 지훈의 아이가 아니라니. 그럼 누구의 아이인가?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결혼, 그녀의 가족, 심지어 그녀의 딸까지. 혜진 씨, 괜찮으세요? 김도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흐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겠어요. 서울의 가을은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서리가 맺히고 낙엽이 거리를 덮기 시작했다. 혜진은 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 벤치에 앉았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뒤덮인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다. 지훈이 나은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니 그럼 누구의 아이일까? 혜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 좀 뵐 수 있을까요?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혜진은 어머니를 기다렸다. 항상 우아하고 당당했던 어머니가 오늘은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 걸음으로 카페에 들어섰다. 무슨 일이니 갑자기? 어머니가 앉으며 물었다. 혜진은 그동안 알아낸 모든 것을 차분히 이야기했다. 지훈의 이중생활, 박수아라는 여자,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그리고 어제 아버지와 지훈이 맺은 이상한 계약서도 발견했어요. 혜진이 말을 이었다. 나은이가 지훈의 아이가 아니라는데 엄마 진실을 알고 계시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혜진아, 네가 알 날이 올 줄 알았어. 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알게 될 줄은. 혜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나은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민이, 내 친구 수민이의 아이야. 혜진의 눈이 커졌다. 이민수 대학 시절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여자. 그녀는 6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수민이? 어떻게? 수민이가 죽기 전 그 아이는 이미 임신 8개월이었어. 너는 몰랐지. 그 애가 너에게 숨긴 거야. 혜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수민이 임신했었다니. 왜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이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수민이도 말하지 않았어. 다만 이 일로 아이가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 그럼 나은이는 수민이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 수민이가 사고로 죽은 후 병원에서 아이를 구했어. 하지만 그 아이를 맡을 친척이 없었지. 수민이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오기로 했어. 지훈을 통해서. 지훈을 통해서요? 지훈은 당시 법무팀에서 일했잖아. 아버지가 그에게 입양 절차를 밟아달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너와 지훈이 그 아이의 부모가 되는 조건으로 지훈의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지. 혜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기억이 새롭게 재구성되었다. 6년 전 갑자기 지훈이 데려온 친구의 아이. 혜진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곧 입양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은이는 그녀의 딸이 되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수민이의 마지막 부탁이었어. 아이에게 그녀가 불행한 사고로 죽은 엄마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네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보니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박수아는? 그녀와 아버지는 무슨 관계예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아버지가 직접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진은 나은이가 자신의 친구 수민의 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그것은 충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는 진실이기도 했다. 수민은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은이를 혜진에게 맡긴 것이다. 아파트에 도착한 혜진은 나은이의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나은이의 눈, 그 모습이 수민을 닮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어떻게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을까? 저녁, 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혜진은 평소와 다르게 차분했다. 밥 먹을래? 그녀가 물었다.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은이는 친구네 자러 갔어.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은이가 네 아이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혜진이 갑자기 물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말없이 혜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그래.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지훈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가 부탁했어. 그리고 난 당시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직장도 불안정했어. 네 아버지는 내 빚을 갚아주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 대가로 네가 나은이의 아버지가 되어주길 바랐던 거야. 그뿐만이 아니었어. 네 아버지는
박수아의 아이도 원했어. 혜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박수아는 사실 네 아버지와 관련이 있어. 그녀의 양부모 중 양부가 네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는데 혜진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네 아버지는 박수아를 도와주고 싶어 했어. 그녀가 임신했을 때 아이 아버지는 그녀를 버렸어. 네 아버지는 나에게 그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지.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넌 두 가정을 꾸린 거야. 나와 나은이 그리고 수아와 그녀의 아이?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그저 계약일 뿐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넌 수아를 사랑하게 된 거지.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왜 수에게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 지훈의 눈에 당혹감이 어렸다. 넌 수아를 만났어? 그래. 그리고 그녀는 내가 나은이를 낳고 자살했다고 알고 있더라.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미안해. 수아가 너와 내 관계에 대해 묻길래 그냥 그렇게 말해버렸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짓말이 너무 커져버렸고. 혜진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강한 감정은 나은이에 대한 걱정이었다. 나은이는 내 딸이야.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민이가 내게 준 선물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지훈은 놀란 눈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네가 수민에 대해 알아? 방금 알았어, 엄마한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높은 빌딩의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난 나은이를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날이 갈수록 서울의 가을은 깊어갔다. 남산공원의 단풍은 붉게 물들었고 찬바람이 거리를 휘감았다. 혜진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지만 그녀의 일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녀는 여전히 나은이의 엄마였고 지훈의 아내였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폭풍우 속에 있었다. 지훈은 며칠 전부터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웠다. 혜진은 그가 박수아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모든 진실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아버지와 꼭 얘기해봐야겠어. 혜진은 결심했다. 아버지는 드디어 일본 출장에서 돌아왔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 건물 꼭대기층 아버지의 회장실에서 혜진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아, 갑자기 회사에 오다니. 아버지가 회장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무슨 일이니? 혜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수아가 누구인가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남은 일정은 전부 취소해. 비서가 나간 후 아버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았다. 네가 알게 될 줄 알았다. 그럼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주세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수아는 내 오랜 친구 박종우의 양녀였어. 그런데 사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은 갑자기 중단되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아버지, 혜진이 놀라서 달려갔다. 괜찮아. 아버지가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냥 잠시, 내 책상 서랍에 약이. 혜진은 급히 서랍을 열어 약을 찾았다. 아버지는 약을 먹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의사를 부를게요. 아니, 괜찮아. 이런 일은 종종 있어. 아버지가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내 서재에 가서 금고를 열어봐. 암호는 내 생일이야. 거기 봉투가 있을 거야. 그걸 읽어보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날 저녁, 혜진은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다. 봉투에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혜진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다. 혜진아,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일 것이다. 아버지의 편지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아버지와 박종우는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들은 같은 회사에 입사했고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는 박종우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신뢰를 배신한 것이다. 그 불륜의 결과로 박종우의 아내는 임신을 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박수아였다. 수아는 사실 내 딸이다. 하지만 종우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아이를 자신의 딸로 키웠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종우와 그의 아내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5살이 된 수아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난 수아가 내 딸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 이미 너와 네 어머니가 있었다. 나는 비겁하게도 그 아이를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수아가 1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고아원을 탈출해 서울로 왔다. 아버지는 그녀를 몰래 찾아내 경제적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아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3년 전 수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 아버지는 그녀를 버렸고 난 지훈에게 부탁했다. 내 남편이 수아의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면 그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경력을 보장해주겠다고. 혜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버지, 항상 도덕적이고 완벽해 보였던 그가 이런 과거를 갖고 있었다니. 난 수에게 직접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지훈을 통해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결혼을 망쳐버렸구나. 용서해다오, 혜진아.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박수아와 그녀의 아이에게 남기겠다는 유언을 적어놓았다. 수아는 내 딸이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는 내 손주다. 부디 그들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편지를 다 읽은 혜진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박수아의 친부였다. 그러니까 박수아는 그녀의 이복 여동생이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지훈의 이중생활, 아버지의 비밀 계약, 그리고 수아가 왜 그토록 보호받고 있었는지까지. 그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다. 아버지와 지훈, 두 남자는 그녀의 인생을 거짓말로 채워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녀는 박수아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수아 역시 이 모든 거짓말의 피해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고 지훈에게 속았으며 어쩌면 아직도 혜진이 죽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혜진은 결심했다. 박수아를 다시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함께 나눌 것이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혜진은 지훈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우리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 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 진실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집에 도착한 혜진은 나은이의 방에 들어가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은이는 수민의 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온전히 혜진의 딸이었다. 넌 내 전부야. 혜진이 나은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그 누구도 널 빼앗아가지 못할 거야. 서울의 아침은 차가웠다. 첫 서리가 내린 날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지훈과 마주할 날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처음으로. 엄마, 오늘 아빠 올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며 나은이가 물었다. 혜진은 딸의 순진한 눈을 바라보았다. 나은이에게 지훈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빠였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관계만은 진짜였다. 응, 오늘 저녁에 올 거래. 나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혜진은 회사 대신 마포구로 향했다. 오늘은 박수아와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의 속임수 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혜진은 멀리서 유모차를 밀며 다가오는 수아를 발견했다. 수아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혜진이 먼저 인사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다.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아 씨, 나 혜진이에요. 지훈의 아내. 그리고 당신의 이복 언니. 수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김도환 회장, 내 아버지. 그는 당신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혜진은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다. 수아는 말없이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분이 늘 멀리서 나를 도와주셨던 거군요. 난 항상 궁금했어요. 왜 낯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지. 혜진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이상하게도 분노나 질투 대신 그녀는 이 여자에게 연민을 느꼈다.
두 사람 모두 남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왔다는 사실이 그들을 연결해 주었다. 지훈은 당신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결코 당신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수아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알아요. 사실 나도 지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아이, 태호는 내 전 남자친구의 아이예요. 그 사람은 날 버렸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지훈이 나타났죠. 그는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혜진은 멍하니 수아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당신을 사랑해요 혜진이 물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냥 계약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고 그는 태호를 정말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해 주었어요. 두 여자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가을 바람이 공원의 낙엽을 휘감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은이는 내 딸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내 동생이네요. 저녁, 지우는 약속대로 집에 돌아왔다. 나은이는 이미 친구네 집에서 자기로 했다. 혜진은 차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왔어? 혜진이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다. 혜진아,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미 다 알아. 혜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고 수아와도 만났어.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수아를 다시 만났어? 그래.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그녀가 내 이복 여동생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고 지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죄책감, 혼란, 그리고 안도감? 혜진아, 난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저 계약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아와 태호는 나에게 또 다른 가족이 되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너와 나은이에 대한 내 사랑이 거짓은 아니었어. 난 그저 두 가족 모두 지키고 싶었어. 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두 가족을 동시에 가질 순 없어, 지훈아. 알아.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네가 결정해줘.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들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당분간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 난 나은이와 함께 부모님 별장에 가 있을 거야. 시간이 필요해.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아,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나은이를 데리고 양평의 별장으로 향했다. 서울을 벗어난 그들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 것 같았다. 산속의 맑은 공기와 고요함이 혜진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별장 정원에서 놀던 나은이가 물었다. 혜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곧, 하지만 우선은 엄마랑 둘이서 휴가를 즐기자. 그날 밤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수아였다. 언니, 태호가 갑자기 열이 너무 심해졌어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폐렴이 심각하다고. 지훈이는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이 안 돼요. 혜진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수아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공포를 느꼈다.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이요. 소아중환자실에.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곧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아. 혜진은 나은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서울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언니, 수아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불렀다. 혜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항생제 치료가 잘 안 먹히고 있대요. 그리고 태호가 약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혜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바라보았다. 온몸에 선이 연결된 태호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혜진은 담당 의사를 찾아갔다. 8년간 제약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한 경험으로 그녀는 특정 항생제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선생님, 혹시 세트리악손 대신 메로페넴을 시도해 보셨나요?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에게 종종 더 효과적이라고 들었어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아, 네, 그건 고려해보지 않았네요. 좋은 제안입니다. 바로 검토해볼게요. 새로운 치료가 시작된 후 태호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수아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혜진에게 감사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나은이도 어렸을 때 한번 비슷한 증상을 보였거든요. 두 여자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이상하게도 그들 사이에는 어색함 대신 묘한 친밀감이 흐르고 있었다. 언니,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때 병원 로비에서 급히 달려오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해외 출장 중이었지만 수아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로 돌아온 것이었다. 태호는 괜찮아?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응, 이제 괜찮아. 수아가 안도의 표정으로 대답했다. 혜진 언니가 도와줬어. 지훈은 놀란 눈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이제 가볼게요. 태호가 빨리 좋아지길 바랄게요. 지훈이 그녀를 따라 나왔다. 혜진아, 기다려. 병원 주차장에서 지훈은 혜진 앞에 서서 말했다. 왜 도와준 거야?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일까? 배신한 남편의 다른 여자와 아이를 돕다니.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답이 들려왔다. 그 아이는 무고해. 그리고 수아는 내 동생이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혜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 그리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인 것 같아. 야간 고속도로를 달리며 혜진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들이 그녀를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양평의 별장에 도착한 혜진은 잠들어 있는 나은이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다. 달빛이 나은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혜진이 속삭였다. 엄마가 약속할게. 양평의 아침은 서울과 달랐다. 안개가 산을 감싸고 새들의 지저귀임이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햇살이 천천히 별장의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혜진은 일찍 일어나 정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았다. 엄마, 나은이가 잠옷차림으로 정원으로 뛰어나왔다. 오늘 우리 낚시 가기로 했잖아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딸을 품에 안았다. 그럼 아침 먹고 바로 가자. 하루 종일 혜진과 나은이는 별장 근처 계곡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은이는 처음으로 작은 송어를 낚아 기뻐했고 혜진은 오랜만에 마음껏 웃을 수 있었다. 모든 걱정을 잠시 잊은 채 그녀는 그저 나은이의 엄마로서 순간을 즐겼다. 저녁이 되어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수아였다. 언니, 태호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대요.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정말 기뻐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통화를 마친 후 혜진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수많은 별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이제 우리 언제 집에 돌아가요? 나은이가 물었다.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집. 그곳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 지훈과 함께했던 강남의 아파트?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른 곳? 조금만 더 여기 있다가 갈까? 엄마가 중요한 결정을 좀 해야 해서. 일주일이 지났다. 혜진은 서서히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고 새로운 집을 찾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별장에 찾아왔다. 지훈이었다. 혜진아. 그가 현관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정원으로 안내했다. 나은이는 마침 친구네 집에 놀러가 있었다. 무슨 일이야? 혜진이 담담하게 물었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먼저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내가 한 모든 거짓말과 배신에 대해. 혜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의 모든 말을 믿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다. 난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네가 태호를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어. 그건 아이를 위한 거였어요. 아이는 무고하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널 더 사랑했던 거야. 네 마음의 크기를. 침묵이 흘렀다. 가을 바람이 정원의 낙엽을 휘감았다. 혜진아, 난 너와 나은이를 정말 사랑해. 그건 진심이야. 하지만 수아와 태호도 내 가족이 되어버렸어. 난 둘 다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끔찍한 선택을 했지. 혜진은 가슴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이해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때로는 너무 복잡해서 단 하나의 선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요. 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변호사가 다음 주에 연락할 거예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모든 조건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나은이의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나은이를 위해 좋은 아빠로 남아주세요.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 그가 떠나기 전 혜진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수아는 아버지가 자기 친부라는 사실을 알아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직 아니. 네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그래요.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지훈이 떠난 후 혜진은 오랫동안 정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들이 그녀를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혜진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강남의 대형 병원 VIP 병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심장 발작 후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아버지. 혜진이 병실로 들어서며 불렀다. 아버지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혜진아, 왔구나. 혜진은 아버지 곁에 앉았다.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박수아에 대해서 그리고 지훈과의 계약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용서해다오 혜진아. 내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구나. 수에게 진실을 말할 건가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수아를 여기로 데려와 줄 수 있겠니? 혜진은 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주저없이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다. 2시간 후 수아는 태호를 안고 병실에 도착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안녕하세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아버지는 수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아야, 너를 이렇게 다시 보다니. 혜진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 병원 복도에 앉았다. 안에서는 아버지가 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30년간 숨겨온 비밀, 박종우와의 우정, 그리고 수아가 그의 친딸이라는 사실까지. 1시간이 지나고 수아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병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혜진 옆에 앉았다. 그래서 우리는 자매였던 거네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이란 참 이상하죠. 언니, 정말 미안해요. 지훈 오빠와 우리가 당신을 배신한 거 용서해 주세요. 혜진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속았어요. 우리 모두 거짓말에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 위에서. 병실에서 나와 2 자매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았다. 태호는 수아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태호가 많이 좋아 보이네요. 혜진이 말했다. 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네, 덕분에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나은이가 어렸을 때 비슷한 증상을 보였거든요.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수아는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젠가 나은이와 태호가 서로 알게 될까요? 그들은 결국 사촌이니까.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미래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럴 날이 오겠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날 밤 혜진은 나은이를 데리고 새로 계약한 마포구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엄마, 아빠는요? 나은이가 물었다. 혜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아빠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 거야. 하지만 너를 자주 보러 올 거고 항상 너의 아빠로 남을 거야. 엄마랑 아빠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혜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다. 사랑은 변하는 거야, 나은아. 하지만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야. 엄마랑 아빠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무엇보다 너를 사랑해. 나은이는 순수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때로는 어른보다 더 쉽게 진실을 받아들이는 법이었다. 그날 밤 혜진은 새 아파트의 베란다에 서서 한강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끊임없이 흘러갔다. 마치 시간처럼, 인생처럼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는 수아로부터 왔다. 언니,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결국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평화롭게 떠난 것이었다. 장례식장에서 혜진은 수아와 나란히 서 있었다. 처음으로 그들은 공식적으로 자매로서 함께했다.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지지했다. 지훈도 참석했지만 그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장례를 마치고 혜진은 홀로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와 수아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테니까요. 타블릿으로 일을 하던 혜진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한강변을 달리는 자전거 행렬,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담은 나무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아였다. 언니, 태호가 첫 걸음마를 뗐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요. 영상 좀 보내줘요. 수아와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들을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혜진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녀는 이제 이해했다. 그리고 그 용서로 인해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나은이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조심히 다녀와, 사랑해. 혜진은 창가로 다가가 나은이가 학교 버스를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오직 딸을 향한 사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보이지 않는 용서의 힘은 그렇게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치유를 위한 선물이었다. 8년이 흘렀다. 서울의 봄은 언제나처럼 벚꽃으로 가득했다. 한강변의 산책로는 분홍빛 꽃잎으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오랜 겨울을 보내고 찾아온 따스함을 즐기고 있었다. 혜진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는 다양한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 자리한 커다란 수국 화분이었다. 푸른 꽃송이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엄마, 내 교복 봤어? 14살이 된 나은이가 방에서 소리쳤다. 세탁기 옆에 널어놨어. 혜진이 화분에 물을 주며 대답했다. 나은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키가 훌쩍 자라 혜진의 어깨까지 왔고 긴 생머리에 수민을 닮은 또렷한 눈매를 가졌다. 학교에서는 미술의 재능을 보이며 이미 몇 번의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오늘 태호랑 영화 보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나은이가 교복을 입으며 물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네가 학교 끝나면 수아 이모가 태호를 데려올 거야. 지난 8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혜진과 지훈은 평화롭게 이혼했고 나은이의 양육권은 혜진이 갖게 되었다. 지훈은 여전히 나은이의 삶에 참여했지만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수아와 함께 살고 있었다. 혜진과 수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자매는 서로에게서 위로와 힘을 찾았다. 그들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나은이와 태호는 사촌으로서 자랐다. 처음에 진실을 알려주었을 때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가 되었다. 나 갈게, 엄마. 나은이가 현관문을 열었다. 점심 도시락 잊지 마. 혜진이 부엌에서 달려나와 도시락을 건넸다. 학교로 향하는 나은이를 배웅한 후 혜진은 커피를 들고 작업실로 향했다. 이혼 후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린이책 삽화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오전 내내 작업을 하던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아였다. 언니,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새로 오픈한 카페가 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아. 좋아, 1시쯤 괜찮을까? 수아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다. 수아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그 가게는 마포구에서 꽤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다. 수아는 그곳에서 꽃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치유를 찾았다. 카페에서 만난 두 자매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아이들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 오빠가 태호의 검도 대회에 너무 열심이야.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보다 더 긴장한다니까.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태호에게 좋은 아버지였다. 그리고 나은이에게도 여전히 좋은 아버지로 남아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평화로웠다. 나은이가 요즘 대학 진학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 혜진이 말했다. 미대에 가고 싶대. 수민이를 닮았나 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 언니. 가끔 나은이를 보면 언니의 모습이 떠올라. 그녀가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지. 점심을 마친 후 혜진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벤치에 앉아 봄 햇살을 즐기던 그녀는 문득 지난 8년을 돌아보았다. 처음 지훈의 배신을 알았을 때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었다. 나은이와 함께, 그리고 새롭게 찾은 가족인 수아와 태호와 함께. 저녁, 혜진은 나은이와 태호를 데리고 한강변 치킨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혜진은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에 행복을 느꼈다. 이모, 이번 주말에 캠핑 가기로 한 거 맞죠? 태호가 물었다. 8살이 된 태호는 지훈을 닮아 호기심이 많고 활발했다. 응, 양평으로 갈 거야. 수아 이모랑 지훈 삼촌도 오시고. 나은이는 잠시 혜진을 바라보았다. 엄마, 괜찮아? 아빠랑 같이 가는 거. 혜진은 딸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모두 가족이잖아. 조금 특별한 형태의 가족이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아이들이 잠든 뒤 혜진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 속에서도 몇몇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지훈이었다. 혜진아, 미안한데 이번 주말 캠핑 내가 참석하는 게 불편하면 말해. 내가 빠질게.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8년 전 그녀는 지훈을 용서했다.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 덕분에 그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아니야, 괜찮아. 아이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어. 우리 모두 함께 가자. 통화를 마친 후 혜진은 작업실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최근 작업 중인 그림책의 스케치가 놓여 있었다. 그림책의 제목은 2개의 집이었고 두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의 큰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그것은 나은이가 작년 생일에 혜진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나은이는 몰래 아버지의 서재에서 찾은 할아버지의 편지와 엄마의 이야기를 담아 일기를 썼다. 엄마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나은이의 일기는 그렇게 시작했다.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계신지 알게 되었어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나은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 있었다. 두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뒤로 두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사랑해요, 내 엄마.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베란다의 화분들에 물을 주었다. 특히 중앙의 수국 화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화분은 특별했다. 예전에 혜진은 수국 줄기를 항상 잘라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했었다.
마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듯이. 하지만 이제 그녀는 수국이 자유롭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수국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피어났다. 공원을 산책하며 혜진은 문득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상처를 통해 성장했고 더 강해졌으며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다. 밤이 되어 혜진은 일기장에 몇 문장을 적었다. 모든 고통이 원한이 될 필요는 없다. 어떤 고통은 힘으로 피어난다. 잘린 꽃도 결국 다시 피어나는 법이니. 그리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와 있었다. The end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던 진실이 가장 큰 거짓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 속에서 사랑을 지켜내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그녀였다면 그 모든 배신과 상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뒤로 하고 떠났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영혼의 속삭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당신의 공감과 공유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